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의 한민우입니다. 시험 잘 보셨습니까? 어려웠죠? 자, 그래서 32회 시험이 지금 치러졌고요.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2회 문제에서는 법령 파트 쪽에서는 27개 출제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에서는 8개, 그리고 실무 쪽에서 5개 출제했습니다. 근데 난이도가 상당히 전년도보다는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아예 어려운 문제들은 뭐 손을 못 대게 그 정도로 수준을 냈고요. 안 내던 곳에서도 지금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감상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을 걸로 일단 이해가 됩니다. 뭐 이번 시험의 특징은 우리 과목이 지금 40문제 중에 보통 박스형 문제가 이제 10개 내지 11개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무려 16개나 출제가 됐고, 옳은 것 찾기 유형이 이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20문제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시험이 전년도보다는 솔직히 조금 쉬워졌지만 체감상 난이도는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들은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판단이 돼요. 자, 중상급 문제가 많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미리 합격하신 분들한테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불합격하신 분들한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이 중개대상문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일단 출제가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정답은 일단 4번입니다. 그래서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다. 그러면 토지는 중개상물이 맞죠? 그래서 4번 일단 정답이 됐습니다. 그럼 토지에서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은 미체결의 광물로서 중상물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영업상 노하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권리금 받도록 중개했다. 그래도 아니죠. 그다음에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동산에 불과하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수목의 집단의 경우는 명인 방법을 갖추거나 등기한 것만 일단 중상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의 이유와 특징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이건 대토권이죠. 잘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그래서 1번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갑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역시 출제가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는 짝수회 때 이제 출제하는 부분이라 올해 지금 출제가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고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을 그랬죠. 그래서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그럼 중개보수 변경이라든가 중개업 육성, 그다음에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이런 사항들은 전부 다 심의사항 맞죠? 다음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하는 거죠. 포함을 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을 우선한다. 맞습니다. 근데 위원장 누가 합니까? 국토부 제1차관이 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지문은 국토부 장관이 된다. 틀렸고요. 리을지음입니다. 여기서 지금 장난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 시험이 죄송한 얘기지만 이른바 장난치는 지문들이 그동안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시험에서는 이제 장난치는 지문들이 이른바 나왔어요. 그래서 속된 말로 그냥 시험 지문을 장난을 쳤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었을 걸로 보이는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는 거죠.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지문이 사실상 장난을 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못 보신 분은,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은 상당히 이제 문제가 어려웠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리을 지문도 틀렸어요. 후선이 아니고 지명이었죠. 이게 그래서 질적 수준에서는요, 이게 작년보다 훨씬 지금 시험이 난이도가 질적 수준에서는 떨어졌다고 좀 볼 수 있어요. 일단 자, 그래서 지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이 옳은 지문이었어요. 자, 그럼 정책심의위원회 2번 문제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그럼 3번 문제로 갑니다. 이 실명법 문제가 바로 지금 그 3번 문제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 올해 지금 시험의 특징도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 과목이 법령이 있고요. 그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이 있죠. 신고법이 있고 실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출제를 할 때 요 두 가지에서 서로 내고 실무 쪽에서 내고, 그러니까 이제 실무는 쭉 이렇게 뒤쪽으로 문제를 배치합니다. 근데 이제 실무 문제가 바로 앞쪽에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실무 쪽을 막 섞어서 뒤죽박죽 문제를 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뒤죽박죽 내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죠. 이게 그래서 실무 문제
실명법 문제가 바로 지금 현재 3번에 배치가 됐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문제지는 A형 문제지입니다. 그래서 A형 문제지를 현재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럼 A형 3번 문제입니다. 2020년 10월 1일 날 갑과 을은 갑소의 엑스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을과 병은 농지법상 농주 소유 상한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시타 약정을 하였다. 그 후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병 명의로 소유권 인을 맞춰주었다. 그 사정을 아는 개업공사가 엑스토지에 매수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그래서 옳은 것 찾기 문제였죠. 그럼 동그라미를 넣고 시작하는 거고요. 그럼 이때 케이스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갑이 토지의 소유자죠. 그리고 엑스토지에 대해서 을이 매매 계약을 했죠.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병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어요. 병과 약정을 맺고요. 등기를 지금 병 명의로 한 거예요. 그래서 병 명의로 이렇게 등기를 한 겁니다. 전형적인 지금 중간 생략형이죠. 3자간 등기 명의신탁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실명법 출제 예상됐던 게 요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었죠. 그래서 이게 출제가 예상됐고 작년 시험에서는 계약 명의신탁을 물어봤기 때문에 올해 이 부분이 예상이 됐던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되면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약정 무효죠. 등기 무효죠. 그 다음에 이자가 신탁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요 병이 수탁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자가 부동산의 매도인이었어요. 그러나 매매 계약은 그대로 유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기억지문. 갑이 병 명의로 맞춰준 소유권 이전기는 유효하다. 등기 무효죠.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지문. 을은 병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장난을 좀 친 거죠, 이것도.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민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했다면 쉽게 이제 풀어냈을 것 같은데, 을과 병 사이에는 부당이득의 문제가 현재 없죠. 이자가 제3자한테 팔았을 때 비로소 병을 상대로 을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현재 팔았다는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을과 병, 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는 부당이득 문제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다음에 디귿입니다.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 명의로 이전 늦게 된 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갑이 지금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물건을 일로 복귀했죠. 그러니까 을은 갑을 대위하여, 매매 계약은 유효하니까요. 그래서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았어요. 자, 그래서 옳은 지문은 지금 디귿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차를 같이 하신 분은 크게 어려움 없이 문제 풀었을 걸로 보이고요. 2차만 하신 분들도 이 문제는 비교적 쉽게 해결했을 걸로 일단 보입니다. 이제 요즘 대사가 이렇게 사례형 문제를 많이 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을 걸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3번이 정답이었고요. 그럼 4번 문제로 갑니다.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도 출제가 예상이 됐던 부분이죠. 더군다나 분묘기지권 관련 판례가 지금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 지료지급에 대해서 지금 나온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출제할 것을 예상했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뺐죠. 그러니까 분묘기지권만 갖고 순수하게 민법적인 문제처럼 출제했습니다. 그러면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틀린 것 그랬죠. 그럼 1번 지문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미공시 권리죠. 그럼 등기상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어요. 맞고. 다음 2번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분묘기지권은 기지뿐만 아니고 주변 공지를 포함하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지문도 분묘가 일부가 멸실되었어요.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 회복도 가능한 일시적 멸실이었다. 그럼 이때는 이거 소멸하지 않는 거죠. 그럼 역시 맞는 거고. 4번 질문. 분묘기지권은 그 효력에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 이장할 권능 포함하지 않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잘 아시는 판례였고요. 자, 마지막 이 판례. 이 판례가요, 지금 2021년도 5월 달에 나온 판례예요. 분묘기지권 지료지급에 대한 전원합체 판결은 4월 달에 나왔죠. 4월 달에 나왔는데, 그래서 시효취득의 경우에 지료를 지급하거든요. 지료를 지급하는데 소유자가 청구한 때로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되는 걸로 전원합의체 판결이 지금 변경됐죠. 근데 5번 지문은 갑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에 그 토지를 을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양도함에 있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 이런 특약을 안 했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갑이 분묘이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양도한 갑은 분묘기권자죠. 갑은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 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랬어요. 틀렸죠.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게 판례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5번 지문은 시효 취득형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묘기지권 취득하는 방식이 시효 취득형이 있고 승낙형이 있고 양도형이 있죠. 5번 지문은 바로 양도형 분묘기지권이에요. 그래서 양도형 분묘기지권이 5월 달에 이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지료 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냐면요.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경우는 이때는 청구한 때가 아니에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요, 최근에 나온 판례도 지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민법 시간에 이 판례를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이제 2차만 하신 분들은 못 들어볼 가능성이 좀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5번이 정답이라는 건 알아봤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양도형은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바로 지료지급의무가 있죠.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시효취득형은 주의할 점은 청구한 때로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4번 문제 정답 5번이었고요.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5번 문제로 갑니다. 표시광고 역시 출제가 예상됐던 부분이죠. 작년에 이제 대폭 개정됐기 때문에 표시광고 지금까지 푼 문제 중에 가장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표시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들이 정해져 있고요. 부당한 표시광고에서도 안 되고요. 근데 중개보조원 명시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 그랬는데 1번 지문 개업공사는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사, 소속공사 및 중개보조원한 사항을 명시해야 된다. 우리 개업공사는 명시하는 게 맞죠. 맞는데 소속공사나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는 이거 명시하라는 얘기가 없죠. 특히 중개보조원은 명시하지 말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틀렸습니다. 그래서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을 명시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특히 중개보조원은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바로 정답이었어요. 다음 2번 질문이죠. 중개사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물건 중개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광고하면 안 되죠. 그래서 부당한 표시 광고입니다. 이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고요. 다음에 가격 등을 내용을 과장되게 해서도 안 되죠. 이것도 부당한 표시 광고고 역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그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죠. 이자가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현재 5번 질문입니다. 이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을 해놨죠. 예, 그래서 위탁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쉽게 풀었을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이 문제는. 자, 그래서 정답 1번이었고요. 그럼 6번 문제로 갑니다. 6번 문제는요, 아주 이례적인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민사특별법 시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른바 집건법이라고 부르죠. 이걸 출제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실무적인 차원에서 지금 현재 출제했는데, 1차를 같이 하신 분들은 쉽게 풀었을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2차만 하신 분들은 기억이 가물가물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걸로 보여요. 그러면 정답은 일단 4번이었죠. 4번인데, 규약으로서 달리 정한 경우에도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자, 대지사용권이라는 건 원래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음이 원칙이죠. 원칙입니다. 그런데 규약으로 달리 정하고 있어요. 달리 정하고 있다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 처분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집권법의 규정과 전면 대치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역시 이 지문이 틀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는 대지사용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4번 지문이 정답이었고 나머지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 5번 지문은 모두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6번 정답은 4번이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실무 과목이다 보니까 민법의 내용, 공법의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세법적인 내용, 등기법적인 내용을 가끔 출제해 왔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그렇게 출제했던 게 19회 때 이제 지적법의 내용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것이 지금 마지막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 나머지 이제 민법적인 내용은 뭐 24회나 21회 때 공유부를 물어봤었는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물어본 게 사실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물 문제를 출제하기도 한다는 점 참고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7번 문제로 갑니다. 고용인에 대한 부분, 역시 매번 출제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정답을 뭐 어렵지 않게 지금 곤란했을 걸로 보이는데, 장난을 쳤어요. 이게 이제 문제였죠. 장난을 쳤다는 게. 자, 그럼 1번 질문입니다. 고용관계 종료되면 10일 내에 신고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틀린 거 골라라 했으니까. 그래서 1번 질문 맞고요. 2번 질문입니다. 고용신고 들어갈 때 소공사일지라도 자격증 4번을 첨부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직접 자격 발급 시도 자격 확인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격증 4번을 첨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개보조원 소속공사의 업무상 행위는 업무상 행위죠. 이게 체크포인트고 개공의 행위로 간주하고 있죠. 그럼 맞는 지문이고, 다음 4번 지문이에요. 여기서 지금 장난을 쳤는데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관청에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것은 장난을 쳤어요. 얼뜻 보기에는 맞는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문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번 시험이 조금 이제 문제 수준에서는 질적 수준에서는 조금 떨어졌다, 작년보다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중개보조원을 고용을 한 때는 이때는 교육을 받도록 한 후, 그러니까 이것도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그랬죠? 이것도 틀린 거예요. 사실은 등록관청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직무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신고하기 전에 미리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질문 틀렸죠.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을 고용을 한 경우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신고하기 전까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받고 이제 등록관청에다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거죠. 그래서 고용 신고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되죠. 미리.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됐고요. 5번입니다. 중개보조원에 고용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협회에다 통보해 줘야 되죠. 다음 달 10일까지. 그래서 고용 신고받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입니다. 그래서 역시 맞는 지문이었어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번 문제로 갑니다.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역시 명칭과 이 명칭 부분은 매번 출제하는 부분이죠. 개시도 아주 지문 하나 정도는 꼭 출제를 하고 있는데, 법인인개업공사의 분사무소는 분사무설치 신고 확인서죠. 원본 개시해야 된다. 원본. 이게 체크포인트고요. 그럼 맞았고, 2번 질문. 소속공사가 있는 경우는 소공사의 자격증 원본도 개시해야 되죠. 원본. 체크포인트고요. 맞고요. 3번 질문. 개업공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중개란 명칭을 사용했어요. 아닌자가 나왔다. 그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틀렸죠? 3년이 아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은 3번이 됐습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아닌자 기억했지 않습니까? 개업공사가 아닌자가 공인인증서가 아닌자가 사칭을 했다. 개공이 아닌자가 사칭을 했다. 그리고 또 개공이 아닌자가 피시광고했다. 아닌자가 나오면 1-1이죠.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 그래서 정답 쉽게 골랐을 걸로 보이고요. 4번 질문.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의와 부동산 뉴스 대표란 명칭을 기재해 사용했어요. 이거 사칭으로 처벌한 사건이죠. 잘 아는 판례고요. 그 다음 5번 질문입니다. 5개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개업공사의 성명을 표기하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5개 광고물은 간판을 얘기하고 간판에는 이름 쓰라는 얘기밖에 없다. 그래서 5개 광고물은 간판을 꼭 명심하시고 이거는 이름 쓰라는 얘기밖에 없다.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정답을 골랐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9번 문제로 갑니다.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이거는 개설 등록의 문제가 아니고 결격의 문제죠, 이거는. 그러니까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는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걸 갖고 물은 거예요. 연결해서 같이 물은 거죠. 그럼 기억지문. 최근에 지금 피특정 후기인이 계속 묻고 있죠. 그럼 피특정 후기인은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할 수 없다. 틀렸죠? 피특정 후기인은 결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격이 아니므로 이 자는 개설 등록을 할 수 있죠. 물론 자격증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지문 틀렸고, 니은 지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한이 있는 자. 집행유예 엄청 잘 묻죠.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럼 이자는 유예기간 동안의 결격이죠. 그러니까 등록을 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다음에 디귿지문이에요.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협동조합 규모법에 따른 사회적 동조합.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결국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역시 틀렸습니다. 그럼 지금 옳은 거라 했으니까 정답은 2번 뿐이었습니다. 니은만 맞는 지문이었고 기억과 디귿은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격과 등록 기준을 같이 엮어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9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번 문제로 갑니다. 겸업에 대한 부분이죠. 법인인계업공사의 겸업을 물었는데 역시 전형적인 문제로 물어봤죠. 그래서 겸업은 역시 매번 출제하는 문제였고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할 수 있죠. 그러면 주택 상가에 대한 임대차 관리 대행할 수 있고 2번 지문. 주택,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당연히 가능하고 이게 컨설팅이고요. 부동산에 대한 상담이죠. 가능하고 주택의 분양 대행,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분양 대행 가능하죠.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고 다음에 3번입니다. 개업공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 업무의 대행. 이건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러므로 이건 정답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업무인데 이 업무죠. 프랜차이즈 업무인데 기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기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을 할 수 있지 공제 업무 대행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이제 정답이 됐고요. 국세징수부상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계약선 할 수 있고요. 5번 지문 이사업체 소개를 할 수 있죠.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풀어냈을 걸로 일단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11번 문제로 갑니다. 확인 설명사항과 전속 중개에 따른 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의 공통. 그러니까 확인 설명사항과 공통사항을 물어봤는데 지금 공개할 정보. 그래서 공개할 정보의 공통사항을 물어봤어요. 이 부분은 이 문제의 유형은 지금 현재 11회 시험.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죠. 11회 때 출제한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다시 출제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32회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옛날 중개업법 시절에 그러니까 우리 법이 현재는 공인인사법 아닙니까? 근데 중개업법 시절에 냈던 지문들이 몇 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자주 이제 안 다루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출제를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애로를 겪었을 걸로 보이고 그러나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수업을 잘 들어오신 분들은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어냈을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요. 확인 설명사항과 공개할 정보의 차이점만 정리했어요. 확인 설명사항과 공개할 정보의 차이.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4가지가 있다. 4가지가. 그래서 확인 설명사항과 공개할 정보의 차이가 있는 게 4가지가 뭐냐면 일단은 권리자의 주소등 등 인적사항 정보 있죠. 이게 차이가 있죠. 이거는 설명사항은 맞죠. 근데 공개 금지사항이죠. 그리고 공시지가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반대의 견해가 있어요. 공시지가가 설명사항이냐 여기에는 이제 의문이 좀 있긴 있는데 설명사항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그러나 공개할 정보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죠. 다만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차이가 있는 게 수세예요. 중개 보수 및 실배 금액과 산출 내역은 설명사항이죠. 근데 공개할 정보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조세도 설명사항인데 공개할 정보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게 요 4가지거든요. 인적사항, 공시지가, 중개보수, 취득 관련 조세인데 요걸 제외한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제외한 게. 이게 공통이죠, 그럼. 그러니까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자는 설명사항이자 공개할 정보예요. 여기 차이가 있는 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벽면 도배 상태도 설명사항이자 공개할 정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조소음 진동 환경 조건도 설명사항이자 공개할 정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조세, 취득 관련 조세 아닙니까? 이것은 설명사항은 맞아요. 그런데 공개할 정보에서는 빠져 있죠, 지금.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만 제외하고 기역, 니은, 디귿이 공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아주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다면 쉽게 문제를 풀었을 걸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감이 안 잡힌 분은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이 문제가.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문제 3번이 정답이 됐고요. 자, 그럼 12번 문제입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원래 실무 문제인데 대리인 등록 규칙은 역시 매번 출제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이제 풀어냈을 걸로 일단 보이는데 또 역시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으로서 이제 대리인이 갑이었어요. 갑이었고 이제 위임인 을이었습니다. 그럼 갑은 매수신고액이 차순이익이고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갑은 차순위 매수신고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신고는 당연히 최고가에서 보증금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죠. 그리고 차순위 매수신고 대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고 2번 지문 갑은 을을 대리하여 입찰표, 작성 제출 대리할 수 있죠. 다음에 3번 지문입니다. 그럼 최고가 매수신고이나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아닌 자들은 그 자리에서 보증금 돌려주죠. 그럼 그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죠. 당연히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지문은 매수신청 대리권의 범위였죠.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 엄청 출제를 잘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매각기일에서 벌어진 절차, 차순위 매수신고 대리할 수 있고 입찰표 작성 제출 대리할 수 있고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당연히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 4번 지문 그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거 매수신청 대리에서 보수지급 시기는 약정에 따르되 당사 간에 약정이 없다면 매각 허가 결정일이 아니죠. 이게 아니고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이죠.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 요것이 이제 보수의 지급 시기였죠. 그래서 매각 허가 결정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 됐고요. 5번입니다. 기립칠해 방법에 한 매각기일에서 매수신청 대리행할 때 직접 출석해야 되죠. 소속이나 중개보조원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공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일단 풀어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그럼 13번 문제로 갑니다. 이 문제 상당히 여러분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쉽게 생각했다면 답이 쉽게 보였는데 난이도는 역시 이건 최상급 문제였죠. 그래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센터에 보관이 됐다. 그러면 우리 법령상 명문으로 보존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적으로 있는 거. 그래서 설문을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쉽게 생각했다면 우리 있잖아요. 보관서류 생각해 보세요. 보관서류 335로 기억하고 있죠. 335로.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서 3년.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역시 3년.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는 5년이에요. 그러면 보존 의무 있는 게 덜렁 3개뿐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그거 알고 있잖아요.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됐다. 그래서 공전센터에 보관이 돼 있으면 이거 별도의 보관 의무가 없죠? 이게 명문의 규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보존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명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면제가 되는 거고 별도의 보관 의무가 없죠. 근데 니은 지문 보세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 증서입니다. 이건 게시할 사항이지 보관 서류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아니고. 그다음에 소공사 고용신고서입니다. 소공사 고용신고서는 등록관청에 내는 거죠. 이걸 보관할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관 서류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과 리을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게 설문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보관 서류가 뭐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쉽게 답을 풀었을 걸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떠올리지 않은 분은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죠. 이 문제가.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4번 문제로 갑니다. 지금까지 푼 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출제 안 했던 부분이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이에요. 그래서 이 지정대장에 지금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 이거는 국토부령의 내용이 직접 있기 때문에 서식에 있는 내용을 묻긴 했는데 이거를 국토부령에 직접 있어요. 이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제자는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시 문제 중에요. 서식 문제를 꼭 하나씩 출제하거든요. 그럼 서식 문제는 풀 때 일단은 우리가 서식을 모두 암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 서식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물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나 확인설명서 서식 내용은 모두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해야 되는데 서식 내용을 풀 때는요. 상식선에서 풀어주라고 우리가 연습을 했어요. 서식을 모두 암기할 수 없으니까. 그럼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답이 안 나오면 가볍게 체크하고 넘어가 버린다. 이렇게 풀자고 했는데 지정번호. 그럼 거래용사업자 지정대장에 기재하는 거니까 당연히 지정번호와 지정을 언제 했는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거래용사업자가 법인이었다면 상호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표자가 누군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된 컴퓨터 설비 내역.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정한의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하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설비 내역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거 체크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전문 자격증의 보유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럼 지정대장에 전문 자격증 보유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기재를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공인인증사 1인 이상,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재합니다. 그러면 5번 지문이에요. 부가통신사업자 번호입니다. 그럼 부가통신사업자 번호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제가 풀라고 그랬는데 상식이 안 통하는 문제를 냈죠, 지금. 그러니까 사업자, 우리가 거래용사 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여야 되죠. 그럼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증 같은 걸 내는 건데 그 사본을 내는 건데 부가통신사업자 번호는 지정대장에 기재할 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거래용사업자 지정대장에 기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걸 보이는데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현재 해설 강의를 제가 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조금 제가 아니할 말로 승질이 좀 난다는 게요. 저는 항상 문제를 낼 때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합격을 해서 실무에 나갔을 때, 실무 선생으로 실무에 나갔을 때 뭐가 필요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내요. 그러면 확인설명서라든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서식, 휴폐업 신고서 서식, 중개계약서 서식 좋다 이거죠. 우리가 실무에 다 쓰는 거니까 알 필요가 좀 있어요. 근데 거래용사업자 지정대장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조금 출제를 할 때 아무리 변별력이 있어야 되지만 조금 이런 문제들은 조금 짜증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실무적으로 전혀 필요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건 국토부 장관이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문제 각도에서 적정치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이런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진짜 아니할 말로 속된 말로요. 문제를 개떡같이 냈더라도 찰떡같이 우리가 풀어내야 되죠. 그리고 시험장에서 성질 낼 수는 절수 없으니까. 맞죠?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틀려라고 작정하고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그냥 찍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시험을 보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난감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15번 문제 갑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문제. 올해 지금 유독 손해배상 관련 문제를 지금 현재 많이 냈는데 손해배상 관련 사항을 이제 세 문제 정도를 출제했어요 지금. 그래서 관련 내용을 세 문제를 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는데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 우리가 판례를 올해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연습을 해왔어요. 작년에 보증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판례 지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럼 1번 지문이에요. 틀린 것 그랬는데 중개가 완성된 때죠. 완성된 때는 보장기간을 설명해야 되죠. 맞죠? 보장기간 설명해야 되고 2번 지문입니다. 고의로 손해를 입혔어요. 개공이 당사자에게 고의를 입혔다. 그러면 우리 법은 계속 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재산상 손해가 아닌 비재산적 손해. 이것은 정신적 손해배상금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우리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렸어요. 이게. 그래서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결국은 민법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민법이 우리 중개 분야에 적용되니까 부충주로 적용되고 있으니까 민법에 따라 비재산적 손해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번이 명쾌하게 정답이 나왔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2번 정답이었고요. 다음에 3번 지문이죠. 이거는 이제 30조 2항 조문을 그대로 낸 거예요. 사무소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죠. 맞는 지문이고. 자, 4번 지문이에요. 법인인 기업공사가 분사함소를 두는 경우 분사함소마다 추가로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의 보증 설정을 해야 되지만
여기까지 좋았어요. 보장금액의 상한은 없다 그랬죠? 보장금액의 상한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 지금. 그러면 일단은 지금 맞는 걸로 정리가 되는데, 일단은 되는데 지금 보장금액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를 그냥 국어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보장금액이라고 봐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분사함수는 추가로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는 거 다 맞지 않습니까?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보장금액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손해를 본 중개 의뢰인에게 얼마까지 배상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상한이 없는 거냐, 문제가 좀 있죠. 그러니까 보증 설정 기관은 보증 설정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져요. 개공은 당사자가 입은 전손해를 배상해야 되죠. 정신적 손해배상 민법에 다 책임지니까. 근데 이걸 국어적으로 해석하면 보장금액에 상한은 없다.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문이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근데 출제자는 왜 보장금액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러니까 보장 설정 금액에 상한없다 이랬으면 명쾌해졌죠, 지문이. 근데 이게 우리 법 시행령, 이게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법 규정에 중개 완성했을 때 설명을 하는 거 있죠. 설명사항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법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장기간 및 그 소재지, 그다음에 보장기간 금액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출제자는 지금 현재 보장금액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보증 설정 금액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 지문을 틀렸다고 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조금 국어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지문인데, 법문의 표현으로 봤을 때는 법문도 보장금액이라고 지금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보증 설정 금액이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 번쯤 이의 신청가면 될 것 같긴 한데 조금 이제 받아들이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음에 5번 지문이에요. 지역협동조합이죠. 지역협동조합은 노협동조합법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 보증기관에 설정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최저 보장 금액은 계약공사의 최저 보장 금액과 다르다. 그죠? 우리 지금 현재 지역협동조합은 1,000만 원 이상이죠. 1,000만 원 이상이고, 우리 계약공사는요, 개인인 경우는 1억 이상, 법인은 2억 이상이죠. 물론 이걸 이제 상향 조정할 걸로 예고가 돼 있지만 어쨌든 현재는 1,000만 원, 1억, 2억으로 돼 있으니까 서로 최저 보장 금액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보장 금액이라고 표현했죠. 여기서도.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일단 정리를 합니다. 2번이 명쾌하게 틀렸죠. 자, 그러면 정답 2번이었고요. 그러면 16번 문제로 갑니다.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선. 자, 박스형 문제였는데 틀린 것 골라라 했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박스형 문제는 이제 답을 옳은 것 치고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틀린 것 골라라 했을 때 특히 조심해야 돼요. 답을 거꾸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소 이전에 관한 내용은 무조건 물어보는데 통상적으로 관할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를 묻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물었어요.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갖고 물었죠, 문제를. 그래서 이제 문제가 관할지역 내였기 때문에 변경 기재 규부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죠. 그러니까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는 변경 기재 규부할 수도 있다, 재규부하지 않고. 그러면 기억지문은 이전한 것도 10일 내야 된다, 무리 없이 알아봤고요. 다음 니은지문,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규부할 수 없고 재규부해야 된다. 관할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는 반드시 재규부해야 되죠. 그런데 내에서 이전한 때는 변경 기재 규부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틀렸죠. 다음에 디귿지문은 이전 신고할 때 우리 등사를 첨부하죠. 그러니까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되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다음에 리을지문입니다. 만약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아니었다. 그럼 이때는 대장 기재가 왜 지연되는지 그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제출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리을지문은 맞는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이 기억 리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번으로 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틀린 걸 하겠으니까 반드시 3번을 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고요. 그래서 이 박스형 문제는 답을 치기 전에 꼭 옳은 건지 틀린 건지 한번 체크하면서 답을 쳐줘야지 여러분들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실수가
아주 뼈아픈 이러한 이 후회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습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7번 문제로 갑니다. 역시 휴업 신고 매번 출제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1번 지문 3개월의 휴업을 한다. 그래서 이런 식의 지문들 2개월로 냈거든요, 원래. 근데 3개월의 휴업을 한다. 우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때 신고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휴업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3개월의 휴업을 한다. 그러면 이때는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러니까 3월 이하의 휴업할 때는 신고할 의무가 없어요. 그럼 딱 3개월 쉴 때는 휴업 신고 의무가 없는 거죠. 다음에 2번 질문. 이걸 장난을 심하게 쳤습니다. 그래서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6월을 초과 휴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일단 취약이 있고 질병으로 한 요양이 있고 징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있는데 기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한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못 보신 분은 이걸 생각 못 해주신 분은 이 지문 2번의 정답 나가버렸죠. 그래서 2번 지문 틀린 거예요. 그래서 취약, 질병, 징집 외에도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지문이 이른바 이게 이제 장난친 거예요. 조금 그랬죠. 다음에 3번 질문입니다. 휴업기간 변경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한다. 변경 신고 시에는 등록증 첨부할 일이 없죠. 왜? 휴업 신고 시에 반납을 해버렸으니까. 이건 자주 냈던 지문이었고요. 다음에 4번 질문입니다. 재개 신고 전자문서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지문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휴업 신고는 전자문서로 안 되죠. 근데 기간 변경 신고나 업무 재개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개 신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반납받은 등록증을 우리 등록관청은 즉시 반환하게 돼 있죠? 즉시.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증 반환 받아야 되지만 재개 신고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고 재개 신고 만약에 전자문서로 해버리면 가서 등록증 갖고 오거나 오토바이로 보내달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조금 장난을 쳐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2번에 이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봤을 걸로 보여요. 자, 그럼 18번 문제로 갑니다.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사람을 모두 본 것은 단답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플러스 걸로 되고, 그러면 간판 철거 사유는 이전 사실을 신고했다든가 폐업 사실을 신고했다든가 개설록 취소를 받았다. 그러면 지체 없이 철거하는 거죠. 그러나 휴업이나 업무 정지는 철거할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기역, 니은, 디귿이었습니다. 쉽게 플러스 걸로 일단 보입니다. 자, 그럼 19번 문제. 중개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지금. 그래서 그 용어의 정의를 출제하지 않고요.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중개행위 관련 판례를 일단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손해배상 범주로 사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1번 지문은 잘 아시는데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개공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게 아니고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와 사회 통념상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 잘 아는 내용이고 2번 지문입니다. 요즘 이 판례들 잘 내고 있어요. 중개행위 관련 판례들. 그래서 경매 행위를 하다가 손해입혔다. 또는 계약의 이행에 관여했다가 손해입혔다. 최근의 판례는 관리 대행을 해주다가 손해입힌 경우도 중개행위 하다 입힌 경우로 봐야 한다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에서 말하는 중개행위 범위를 용어의 정의에서 말하는 중개행위 범위보다는 훨씬 넓게 해석했죠. 그래서 바로 계약의 이행에 관련된 판례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계약성 의무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손해입혔다. 이것도 사회 통념상 중개행위 범위에 포함이 됐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쪽에서 말하는 중개행위 범위였어요. 그래서 2번 정답이 됐습니다. 맞는 지문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3, 4, 5번 지문은 쉽게 아는 내용인데요. 소속공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죠. 그래 틀렸고 이중소 금지이기 때문에. 다음에 4번 지문은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전형적인 지문이죠. 그래서 서명 및 날인은 뜨게 되면 무조건 서명 및 날인 체크해야 되죠.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거 아닙니다. 거래계약서 설명서에는 둘 다 해야 된다. 다음에 5번 지문이죠. 국토부 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 표준서식. 아주 잘 내는 지문이죠.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없습니다.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과태료도 물론 표준서식이 없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과태료 처분도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0번 문제로 갈까요? 이 문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설문이 말이에요.
상당히 어려워 보이죠? 설문이. 근데 쉽게 생각했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풀어냈는데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내기가 쉽지 않았으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 공시가에 따른 해당 토지 가격 또는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거. 자, 포인트는요.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거. 이걸 골라라 이 얘기예요. 결론은. 근데 여러분들이 설문이 지금 이걸 더군다나 따옴표까지 해놨죠. 그러니까 지문을 읽으면서 이게 개별 공시가 기준인지 취득가액 기준인지 이걸 고르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설문을 이상하게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 거 아닌가 이렇게 간단하게 냈으면 쉽게 답을 골랐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민을 했을 걸로 보여요. 이 문제를. 그래서 1번 질문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안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 없이 체결했다. 그럼 이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죠. 개별 공시가 기준이죠. 그러니까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 그러니까 이거 비율 형식이죠. 그럼 맞고 2번 질문.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 취득해야겠다. 외국인이 허가를 안 받았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은 이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비율 형식이 아니죠. 비율 형식이 아니에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그랬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된 겁니다. 그럼 3번 질문은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왔어요. 그러면 역시 토지거래 허가 위반이죠. 그러면 이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니까 역시 비율 형식이 맞고요. 다음에 4번 질문도 부동산 매매 계약을 당사자가 거짓으로 신고했어요. 그러면 거짓 신고해버리면 이때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5% 이하죠. 비율 형식이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어요. 거짓된 내용으로.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해도 5% 이하의 과태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시 비율 형식이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했다면 답이 쉽게 나갔는데 이걸 앞에서 이상하게 말을 비틀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어려웠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 풀다가 지금 문제를 약간 조잡하게 지금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짜증이 좀 났을 것 같은데 저도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